이게 뭐야? 집안이 엉망이잖아. 현관문이 다 닫히기도 전에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상호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었다. 허리춤에 묶인 끈이 얼키설키 엉켜서 한참을 매만지게 됐다. 그 모습이 왠지 스스로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오늘은 내가 해보고 싶었어. 당신 좋아하는 생선구이.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런 건 미리 말이라도 하지. 냄새가 온 집에 다 밴다니깐. 정은숙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마구 쏟아붓고 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상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말을 더 보태면 싸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설거지할게. 됐어, 당신이 하면 그릇에 물자국 남아. 내가 2번 일하게 돼. 상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시선이 식탁으로 떨어졌다. 고등어 접시, 반쯤 엎어진 양념장, 그리고 식탁 위에 둘만을 위한 숟가락 2개. 그는 오늘 저녁 내내 고등어를 굽고 무채를 썰며 아내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다. 처음엔 설렜다. 요리를 하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당신 놀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은숙은 들은 듯 말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마음은 고맙긴 한데 다음부턴 그냥 쉬어 좀. 괜히 손대서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상호는 조용히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행주를 적셔서 천천히 문질렀다. 닦을수록 마음은 더 쓸쓸해졌다. 은숙은 그새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2사람 사이엔 그 어떤 대화도 흐르지 않았다. 올해 나이 62세인 윤상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했다. 책임감 강하고 매사 깔끔한 성격 덕에 부하 직원들의 존경도 받았다. 늘 깔끔한 셔츠 차림, 말수가 적지만 일처리는 분명한 사람. 회사에선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정은숙은 대학 동창이자 평생을 가정에 바친 전업주부였다. 2 아들을 다 키워내고 나서는 운동 모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 그녀의 주된 일상이었다. 은숙에게도 그녀만의 세계가 있었다. 상호도 젊을 때는 다정했다.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는 줄고 서로의 일상은 겹치지 않았다. 상호는 회사에 있었고 은숙은 집에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냈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호가 은퇴한 지 2달. 처음엔 오랜만에 부부로 돌아온 게 설레었다.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 함께 여행도 가고 느긋하게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에만 있으면 뭐라도 좀 도와야지. 내가 뭘 하면 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작은 말 한마디가 곧 싸움의 불씨가 됐다. 아내는 자신만의 리듬을 잃은 게 불편했고 상호는 아내의 시선이 점점 낯설어졌다. 그는 집에서조차 숨 쉴 공간을 잃어가고 있었다. 은퇴는 쉼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시작이었다. 상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선 은숙이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그 등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며칠째였다. 윤상호는 새벽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60대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자격증 없이 가능한 직종. 검색창에는 늘 같은 단어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30년 넘게 인사 업무를 맡았다. 사람을 뽑던 입장이었다.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하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뽑히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검색 결과는 늘 비슷했다. 경비직, 청소 보조, 택배 분류.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었다. 당신 오늘도 그거 보고 있어? 이른 아침 은숙이 부엌에서 물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며 말했다. 목소리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그저 묻는 것뿐이었다. 응. 요즘 나이에도 쓸만한 일자리 꽤 있더라고. 그런 말은 뉴스에서나 하지. 현실은 안 그렇지. 말끝이 늘어졌다. 상호는 대답 대신 화면만 바라봤다. 커서가 깜빡이는 자리 위로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더 씌워졌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다. 은숙은 토스트를 굽고 상호는 커피를 마셨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낮에는 외출할 핑계를 만들었다. 도서관, 주민센터, 카페. 어디든 좋았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무 말 없이도 그 눈빛만으로 할 일 없으면 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어디가? 그냥 면접 보러. 이번엔 어디서? 그냥 작은 회사야. 사실 면접은 없었다. 그저 몇 시간이라도 집 밖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상호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갈 곳은 없었다. 그는 동네 카페로 향했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유리창 밖을 보았다. 길을 걷는 노부부가 보였다. 아내가 남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해 보였다. 상호는 자신도 한때 그렇게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족끼리 공원을 산책하던 날들. 그때는 은숙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의 손을 잡는 대신 서로의 숨소리를 견디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카페에서 2시간을 보내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은숙은 거실에서 요가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일 구청에서 경비원 교육 있대. 들어볼까 해. 그래, 뭐라도 해야지. 단 한마디였다. 격려도 미소도 없었다. 상호는 이상하게 서운했다. 그 말 속엔 응원이 아니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래, 이제 그것밖에 할 게 없겠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에 반사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옆에선 은숙이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외로웠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퇴직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쓸모 없어진 걸까?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그 불빛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었다. 집안의 손님, 그게 지금 그의 자리였다. 송년회는 오랜만이었다. 은숙이 먼저 제안했다. 이번엔 부부 동반으로 나가자. 다들 궁금해하더라. 상호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아내와 단둘이 밥을 먹는 것도 어색한데 사람 많은 자리라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부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했다.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부부처럼 보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오랜만에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향수도 뿌렸다. 거울 속 그는 여전히 깔끔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예전의 자신과 달라 보였다. 눈빛이 흐릿해졌달까? 자신감이 빠져나간 얼굴이었다. 은숙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귀걸이를 바꿔 달았다.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누굴 위해 꾸미는 걸까?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대학 동기들이 모였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옛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했다. 야, 윤상호. 아직도 그 점잖음은 여전하네. 손을 내민 사람은 대학 동기 박재수였다. 상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지금은 잘 나가는 사업가로 불렸다. 재수는 여전히 활기찼다.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시원했다. 상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당신 재수 기억하지? 그때 여행 같이 갔던. 아, 그럼요. 오빠가 그때 고기 다 구워줬잖아요. 은숙의 목소리엔 묘하게 들뜬 웃음이 섞여 있었다. 상호는 그 톤이 낯설었다. 집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밝고 경쾌하고 살아있는 목소리. 처음엔 반가운 인사로 들렸다. 오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렸다. 너무 자주 웃었다. 재수가 하는 말마다 웃음을 터뜨렸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아니, 재수 오빠.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 은숙이가 울어서 내가 달래주느라 고생했잖아. 둘의 대화에 식탁 위에 다른 친구들이 웃었지만 상호는 웃지 못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잔을 들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두 사람을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아내의 손끝으로 향했다. 재수가 건넨 잔을 받을 때 손이 살짝 닿았다.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불편했다. 은숙은 재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상호는 건너편에 앉았다. 물리적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재수는 은숙에게 음식을 권했다. 은숙은 받으며 웃었다. 상호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질투라기보단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저녁 내내 대화는 주로 재수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는 최근 사업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감탄했다. 은숙도 열심히 맞장구를 쳤다. 상호는 가끔 끼어들려 했지만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조용히 음식만 먹었다.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은퇴 후 뭐 하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적막했다. 상우가 운전을 했다. 은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즐거웠던 저녁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다. 오늘 재수 오빠 덕분에 재밌었지?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핸들을 꽉 쥔 채 전방만 바라봤다. 왜 또 뭐가 불편했어? 아니, 그냥 오랜만이라 피곤하네. 거짓이었다. 피곤한 게 아니었다. 머릿속엔 그들의 웃음소리만 반복됐다. 닿았던 손끝, 주고받던 눈빛,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친밀감. 상우는 생각했다. 괜히 예민한 건가? 그냥 오랜 친구 사이니까 편한 거겠지.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그날의 눈빛과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며칠 뒤였다. 예전 동기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호야, 미안한데. 내가 이런 말 해야 하나 고민했어. 왜? 은숙이 재수랑 좀 이상하더라. 지난달에도 둘이 따로 만났대. 상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장난하지 마. 나도 믿기 싫어. 근데 그 얘기 들은 게 나뿐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난 뒤 상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은 이제 뛰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다. 분노도 충격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다. 그날 웃던 이유가 그거였나?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낯선 얼굴이 되었다. 상우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옆에선 은숙이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은 회사 첫 회식이었다. 계약직 자문으로 들어간 지 한 달. 비록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서 이름을 불리고 웃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젊은 직원들은 그를 선배님이라 불렀고 가끔 조언을 구하러 왔다. 그럴 때면 상우는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선배님 한 잔 더 하시죠. 상우는 웃으며 잔을 비웠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쓰고 뜨거웠다. 사람들은 떠들고 웃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상우는 이상하게 고독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문득 아내 생각이 스쳤다. 예전 같았으면 조심해서 들어오라는 문자가 왔겠지만 오늘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아내는 그가 집에 있든 없든 관심이 없는 듯했다. 밤 10시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았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상우는 멍하니 그 불빛들을 바라봤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자고 있겠지.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 잠들겠지. 요즘엔 침대에 함께 눕는 것도 불편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상우는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가방 속에서 카드키를 꺼냈다. 복도는 조용했다. 1204호. 그가 30년을 살아온 집이었다. 그가 문을 여는 순간 현관 너머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부엌 불빛이 환했다. 이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은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엔 상호의 대학 동기 박재수가 있었다. 그는 뒤에서 아내를 끌어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상호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상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제야 두 사람이 돌아봤다. 재수의 손이 천천히 아내의 옷 안에서 빠져나왔다. 은숙은 창백한 얼굴로 상호를 바라봤다. 세 사람 사이에 단 한마디도 없었다. 물소리만 끝없이 흘러내렸다. 재수가 먼저 몸을 떼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상호야, 일찍 들어왔네. 말끝이 떨렸다. 그의 얼굴엔 당황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불편함이 더 커 보였다. 오늘 근처에서 미팅 있어서 들렀어. 저녁 얻어먹고 얘기 좀 하다 있었어. 변명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건 용서의 신호도 분노의 반응도 아니었다. 오직 끝을 인지한 사람의 반응이었다. 재수는 허겁지겁 코트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다가 한쪽이 뒤집혔지만 개의치 않고 문을 열었다.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상호는 그를 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자 남은 건 물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다. 은숙은 여전히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수도꼭지로 향했다. 물을 잠갔다. 물소리가 멈추자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였냐? 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상호를 마주봤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이제 끝이라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이혼하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더는 서로 괴롭히는 거 싫어. 나도 당신도 이제 각자 살자. 상호는 그녀를 잠시 바라봤다. 놀랍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눈물도 심장 박동도.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까지 차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다는 걸 이제야 확인한 것뿐이었다. 그래. 그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숨도 고르게 쉬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발끝에 와인병이 굴러와 멈췄다. 딸각. 그 짧은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결혼의 끝에 종지부를 찍는 듯이. 상호는 그 병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혼은 놀라울 만큼 조용히 진행됐다. 은숙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상호도 따지지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제는 싸울 이유도 남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었으니 문제될 게 없었다. 법률 대리인도 언성도 없었다. 담담하게 조건을 정했다. 집은
내가 가져. 상우가 먼저 말했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뭐라고? 아이들 키우며 가장 오래 정 붙인 곳이잖아. 난 새로 시작할 거니까. 은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재산은 반으로 나누자. 그래, 그게 공평하지. 그렇게 두 사람은 펜을 들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싸움 없는 이별이었지만 마지막 도장은 오래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30년의 시간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상우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도장을 찍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며칠 뒤 상우는 짐을 정리했다. 박스 몇 개면 충분했다. 옷가지, 책 몇 권, 그리고 사진첩. 그는 사진첩을 펼쳐보았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모든 게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는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액자 하나를 식탁 위에 놓았다. 은숙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눈물도 미련도 없어 보였다. 어쩌면 그녀도 이미 오래전에 끝을 받아들였는지 모른다. 상우는 마지막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뒤를 돌아봤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다. 거실의 소파, 부엌의 식탁, 복도 끝의 방들. 모든 게 익숙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은숙이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다. 상우는 조용히 말했다.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에 은숙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상우를 바라봤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상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복도에 잠시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결혼식 날의 웃음, 첫 아이가 태어나던 울음소리, 퇴근길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 향까지. 그 모든 게 오래된 영화처럼 천천히 사라져갔다. 이상하게도 원망은 없었다. 대신 감사가 조금 남았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두 아들을 낳고 키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회사 근처의 21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처음엔 텅 빈 공간이 낯설었다. 가구도 별로 없었다. 침대, 책상, 작은 소파.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혼자 끓이는 라면도 맛이 꽤 괜찮았고 아침 햇살이 드는 창문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편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 이서진이 있었다. 49살의 여직원. 그녀는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이면 가끔 함께 식당에 갔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다. 그저 오늘 날씨가 좋다거나 커피가 맛있다거나 그런 소소한 대화였다. 선배님 정말 혼자 사세요? 제가 반찬이라도 좀 싸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나 요리 잘해요. 라면도 수준급이야. 서진은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소리였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길엔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 개인사는 묻지 않았다. 그냥 지금 이 시간이 좋았다. 상호는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참 편했다. 평가받지 않는 느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 그래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통하는 위로가 있었다. 며칠 뒤 서진이 먼저 고백했다. 선배님을 많이 좋아해요. 나이 차이도 상황도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상호는 놀라지 않았다. 사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그래요. 편안하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지 요즘 알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친구이자 연인으로 지냈다. 서두르지 않았다. 주말엔 영화도 보고 퇴근길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달랐다. 뜨겁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 응. 넌? 재수 오빠가 이혼 못한대. 나 혼자야. 상호는 잠시 침묵했다. 측은함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더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산책할래요? 잠시 뒤 짧은 답장이 왔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상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따뜻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